네, 역시 시간을 아주 샤프하게 엄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흔히 보면 이제 우리가 자신의 역량은 그 과소평가하는 것도 참 문제긴 한데 우리의 역량은 과대평가하고 상대방의 역량은 과소평가하는 제가 이제 중국을 또 많이 들여다봐서 또 그런 걸 느끼는데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그런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범해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단히 기대가 되는 것이 우리 한설 장군님의 그 토론입니다. 그래서 한설 장군님 7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뭐 토론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그 앞에 말씀하신 분들 그 발표문을 제가 보질 못하고 그냥 이렇게 제목에 맞춰서 대충 정리했기 때문에 어떤 뭐 작은 발제 비슷한 것이 되겠네요. 근데 발제에 앞서서 제가 먼저 전제를 할 것 같으면 앞에 두 분과 좀 입장이 차이가 있다면 현재 국제 정세를 보는 시각에 그것이 문제일 텐데 저는 뭐 이거는 뭐 상당히 주관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저는 이미 국제 정치 질서가 다시는 과거로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지났다라고 그렇게 보는 관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은 특히 다시는 원탑의 국가로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 억제나 이런 것처럼 현상 유지 방법으로는 우리가 처한 안보 상황이나 북핵 문제 해결하는데 별다른 의미가 큰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뭐 토론 직접 그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뭐 북핵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때까지 우리가 과연 북핵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에 대한 어떤 자체적인 평가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한마디로 말해서 총체적인 실패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총체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패한 방식으로 계속 접근을 한다 그러면 북핵 문제는 전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미 비핵화는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는 비핵화 같은 목표는 우리의 정책적 목표가 될 수 없다,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걸 먼저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크게 그동안 우리의 그 노력을 보면 외교적인 노력, 그다음에 군사적인 노력,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다른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을 텐데 먼저 외교적인 노력을 본다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미국과 북한이 서로 합의해가지고 협상을 하는 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건 하노이 협상에서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북한의 핵을 현 상태에서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기회였는데 실패했어요. 우리가 그 스테레오 타입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미국 간의 핵 협상을 하면 항상 미국이 북한이 어겼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내막을 들여다보면 항상 미국이 먼저 협상을 위반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은 뭐 전문가들이실 테니까 보면 뭐 충분히 이해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미국이 생각했던 것 중에 가장 큰 하나 외교적인 틀은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것도 그건 미국의 그 자기 생각이지. 그 북한이 과연 그게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때까지도 여기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뭐 전문가들이나 그런 분들 보고 놀란 거는 북한은 중국이 무슨 압박을 가하면 변할 것이다. 뭐 중국과 북한은 순망치한 관계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그 북중 관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놀란 적이 많습니다. 북한은 여러분들 북한에서의 그 소위 말해서 중국 공산당에서 조선인들이 어떻게 처형이 되고 처리가 됐는가를 아마 잘 아는 분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김산의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통해서 민생단 사건이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김일성도 민생단 사건으로 중국 공산당에서 죽을 뻔했어요. 동북 항일 연군의 거기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민생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처형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김일성이 그 서류를 불태우고 살려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 소련으로 넘어가서 88 그 여단 내 편입이 돼서 그 북한을 나중에 그 이후에 구축하게 됩니다. 중국과 북한 관계는 굉장히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과 중국은 굉장히 좋은 관계도 있고 나쁜 관계도 있었지만 한국 전쟁을 보다 보면 1950년대 이 연합군이 미군이 유엔군이 청천강을 넘어가는데 북한군이 말이죠 중국군 개입을 거부해요. 협조를 거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보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김정은이 등장을 하고 나서 제가 거기에 한번 더 드리자면 2000년대 초반에 말이죠. 중국에 화교가 있는데 화교가 전부 다 중국으로 다 추방을 됐어요. 제 기억으로는 2003, 4년, 5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다 추방이 돼서 북한에는 중국 화교가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김정은이 등장한 이후에는 친중 세력은 철저하게 처형을 합니다. 장성택이 죽은 것은 사실은 친중 세력이었고 그다음에 김정남도 마찬가지 중국에서 뒤를 봐줬기 때문에 저는 김정일이가 저거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서 한미 간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을 중국에 넘겨주고 북한 해결을 하자는 그런 논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참 답답하고 한심한 그런 정도의 우리가 인식이었다는 겁니다. 시진핑과 트럼프 간에도 말이죠. 북한에 대한 역사적인 영구권을 시진핑이 주장한 거 있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주장들이 2017년 수소폭탄 실험 이후에 전부 다 중국 입을 닫았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미국보다 더 강력한 반발을 했던 게 중국 군부였어요. 아마 그런 중국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시면 알 겁니다. 아마 굉장히 미국에서 제기했던 문제보다 더 아주 강력한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간의 문제가 뭐가 이렇게 갑자기 잘 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우리 진보 계열에서도 그런 논의를 했는데 그것도 참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북한의 입장에 있어서 볼 때는 미국을 통한 안보의 그런 확보는 말이죠. 필요 조건이라면 북중 관계 중국으로부터의 그 안전 확보는 말이죠. 충분 조건입니다. 그런데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평화 협정을 통해서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안보를 해소하는 건 가능하지만 중국과는 불가능합니다.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뭐 군에 계신 분도 있었지만 우리가 조금 이상한 상황이 생기면 북한이 그 전략 예비를 말이죠. 그 휴전선 쪽에서 계속 북한으로 평양 이북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걸 많이 봅니다. 많이 봤습니다. 평양 중국에 조금만 그 군구들 밑으로 내리면 다 올려보내고 그랬죠. 실제적으로 북한은 중국을 굉장히 안보적 위협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군사적 해결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군사적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삼축을 통한 해결 그거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핵은 절대 무기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핵은 어떠한 재래식 무기로도 억제할 수 없습니다. 핵은 말이죠. 억제를 하는 무기지 내가 가서 파괴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한 방 맞아서 다음에 보복해서 핵 억제되는 게 아닙니다. 한 방 맞으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드니 뭐니 그 어떠한 방어 체계도 북한의 핵을 다양하게 사격을 하면 다 맞게 돼 있습니다. 회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어 체계로도 불가능합니다. 삼축 체제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사람들을 국민들에게 그냥 안심을 심어주기 위한 일종의 쇼맨십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의미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북한의 핵을 우리 정부가 가지고 추구하고 있는 삼축 체계나 그걸로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동맹 체제로 가능한가? 동맹도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을 맞으면서
우리한테 억제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건 이미 미국 내부에서 조야에서도 그런 논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지금 최근에 들어서 미국 그 항공모함이 동해안에 못 들어가고 서해에 못 들어가고, 그다음에 점점 제주도 바다로 밀려나고 있어요. 그거는 북한의 그 핵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아마 작년, 재작년 저는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뭐 겨우 해봤자 부산항에 들어오는 정도이지 동해안에 들어가도 동해안에도 일본에 가깝게 붙어서 그밖에 못합니다. 그런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핵무장을 핵은 오히려 오로지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미국의 선택이지. 미국이 부여해 주는 거지 우리한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뭐 잠재력을 가진다? 잠재력을 가지는 것이 억제 능력이 되는가? 그건 억제 능력이 안 됩니다. 잠재력은 유감스럽게.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하고 있는 한미일 대응, 뭐 공동 대응, 그것도 무의미한 것이죠. 저는 한미일 공동 대응을 보면서 그것이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인지 중국에 대한 전략적 대응인지도 헷갈립니다. 군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목표와 수단 방법은 분명해야 됩니다. 북한 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중국을 위한 대항한 것인지가 분명하게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됩니다. 이거 하면서 저거 하고 저거 하면서 이거 하고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북한의 핵무기를 고려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분명한 안보 목표를 수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결국은 기존에 있는 안보 질서가 완전히 변하고 남북 관계도 변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미 북한은 감사합니다. 이미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과거의 민족 개념에서 적대적 교종국 관계라고 특별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대적 교종 문제 해결은 우리가 어떤 군사적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기 전에 이 적대적 교종국 관계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우선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제가 뭐 발표문에 간단하게 써놨기 때문에 뭐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방면에서 북한의 핵을 비핵화를 시킬 수 없다는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우리의 과연 추진 가능한 목표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설 장군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우리 심전 3축은 사기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현재 대응책은 사실은 실질적인 대응책이 아니다. 그리고 그 흥미로운 것은 이제 오늘 논의를 할 이제 두 가지 주요한 흐름의 그 논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닌 또 제3의 아마 그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함의까지도 이제 본인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이따 이제 다시 더 보다 구체적으로 이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흥미로운 많은 묵직한 얘기들을 지금 한설 장군님께서 좀 던져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게 그 토론자분, 우리 장영근 토론자분도 사실 평상시에 제가 말씀하신 건 좀 아는데 한국의 삼축 체계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발표자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히 긍정적인 공간을 남겨놨는데 토론자분들은 상당히 신랄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장영근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장영근입니다. 제가 선생질을 작년까지 하다가 정년 은퇴를 해서 그래서 지금은 뭐 여기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LIG 넥슨이라는 그 이제 방산업체 상임 고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할 때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 회사를 가니까 뭐 시간이 없다 보니까 늘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우리 김 교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바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게 뭐 제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북한이 핵과 그 다음에 이제 투발 수단을 굉장히 이제 고도하고 있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얘네들의 그 어떤 핵이라든가 100% 모르는 거죠. 어떤 투발 수단, 각종 탄도, 순항 미사일, 최근 나온 어뢰 뭐 이런 그런 투발 수단들이 과연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성능을 구현하고 있느냐, 신뢰성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김정은이가 발표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기술적인 내용들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또는 그리고 이제 사진이나 영상을 배포를 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역으로 이제 사실은 이런 핵 미사일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해보죠. 물론 그것도 이제 상당히 제한이 있다. 분명한 거는 북한의 그 어떤 투발 수단들이 각종 미사일 이런 것들이 상당한 빠른 속도로 이제 고도화되고 있다. 그것도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북한의 그 미사일 능력을 절대 가소평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만일에 미사일 능력이 없다 그러면 지금처럼 저렇게 뭐 예를 들면은 근본적으로 킬체인 운운하는 거를 그걸 회피하기 위한 그런 발사를 또는 플랫폼을 사용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그거를 회피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제한을 해요. 쉽지 않은 거죠. 제가 하나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지난 4월에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16 나형 뭐 이렇게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걔네들이 보여준 그 그림표대로 그렇게 발사가 됐는지는 몰라요, 저도 정확히는. 그러나 적어도 북한이 얘기하는 거는 적어도 우리가 요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는 안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만 확실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군도 뭐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이게 600km 나갔다 이제 뭐 또는 650km 정도 나갔다 뭐 탄착이 됐다 뭐 또 이런 식으로 정확히 이제 못했고, 쟤네들은 1000km까지 마지막에 선의 기동을 통해서 러시아 쪽으로 타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죠. 실질적으로 뭐 새로운 그 고체 추진제 부스터를 가지고 그 정도 하려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마하 적어도 한 14, 5 정도는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라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대기권에서 비행을 하게 되면 엄청난 공기 마찰이 일어나요. 그러면 뭐 사실은 그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건 거의 빨간색입니다. 그냥 전부 그냥 완전히 그냥 달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러면 실제 공기하고 부딪히게 되면 거기에 이제 플라즈마가 형성이 돼요. 그 플라즈마는 또 뭐냐면은 우리가 레이더를 쏴도 그 레이더를 다 흡수해 버려요. 그러니까 레이더를 쏴서 우리가 위치 추적을 못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사실 극초음속 미사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사 저공 상태에서는 우리가 거리 때문에 지구 공률 때문에 실제 탐지를 못할 가능성도 높지만 설사 탐지를 한다고 해도 그런 어려움들이 한계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지금 현재 소위 얘기해서 핵의 그 이제 운반 수단에 대한 개발은 대부분 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킬체인을 어떤 우리의 그 킬체인 선제 타격이라는 거를 은근히 무마하는 듯한 이런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해서 뭐 수중 발사니 뭐 예전에 태천 뭐 호수에서 발사한다고 이제 뭐 아이디어도 좋아요, 굉장히. 뭐 또 한 가지는 뭐 예를 들면 철도 발사, 철도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철도 차량 위에서 이제 발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킬체인이든 뭐 KAMD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미사일 방어 체계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상당한 여력들을 가진 시험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100%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그 정도를 추구하고 있다, 북한이.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만 확실하다. 그 정도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시험 발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항상 저는 이게 보면은 말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말이 길어져요. 왜냐하면 제가 기술을 하는 사람이라 원래 이게 기술을 하면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강연을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제가 글을 쓸 때나 강연을 하거나 세미나를 할 때는 항상 고등학교 졸업한 애엄마가 이해할 정도로 항상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다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얘기가 지금은 조금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삼축 체계라는 거를 이 정부에서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상당히 많은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삼축 체계가 제가 사실은 이제 2013년 8월부터 거의 2018년 12월까지 소위 뭐 여러분 얼마 전에 지난 4월에 쐈던 4.25 정찰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획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발하기 위한 기획연구소부터 모든 뭐 ORD, 뭐 운영 개념 연구라든가 이런 걸 다 연구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정부에서 그 이제 합참에서 요구를 해서 제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제 킬체인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결국 킬체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기 전에 지상에서 발사 준비를 할 때 핵미사일을 그 징후를 포착하는 겁니다. 어렵죠. 징후를 무슨 수로 복잡해, 그죠? 김정은이가 나 쏠게 그러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거죠. 그걸 우리가 영상 정보 자산으로 한다, 이 불가능한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 한 5기 4.25 싸위성이 5기인데 5기 가지고 이제 2시간 정도 그건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재방문 주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은 성공 확률 1%도 안 나와요. 예, 할 수 없다는 거죠, 사실은. 어쨌든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그나마도 조금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은 초소형 위성을 다수를 발사를 해서 적어도 수십 수백 기를 발사를 해서 재방문 주기를 줄여봐라 그런 제안을 했고요. 현재 그래서 그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근데 뭐 그것도 이제 확률이 그렇게 크게는 나오지 않을 거고요. 어쨌든 뭐 제가 말씀드린 건 그래서 킬체인이라는 것이 상당히 한계가 있다, 기술적으로. 왜냐하면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하려면 예를 들면요, 일단 탐지를 해야 됩니다. 탐지 자체가 어려운 거죠. 저 멀리서 있으면 지구 공률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얘가 어느 정도 고도 30-40km는 떠야 우리가 지상 레이더 가지고 또는 이지스함의 레이더 이런 거 가지고 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킬체인도 그렇고 미사일 방어 체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고, 다만 이런 체계들이 실제 전쟁상에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뭐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과도한 예산을 들여봐야 핵을 대응을 한다라는 건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최근에 그 뉴스페이스 시대라는 얘기 많이 들어오셨죠. 이 뉴스페이스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뉴스페이스라는 건 뭐냐면은 굉장히 이제 저렴한 발사체, 여러분 아시겠지만 머스크 스페이스X에서 보통은 이제 발사체 팔콘 9 같은 거 보면 1kg당 발사 비용이 $5,500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개발한 누리호 1kg당 발사 가격이 약 10만 달러 정도 돼요. 1억 원. 근데 5,000불에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스페이스 엑세스, 누구나 우주로 위성을 보낼 수 있다. 여러분 스페이스 엑세스 하고 있는 스타링크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무선 인터넷, 우주 인터넷 하는 거. 걔가 만든 위성이 뭐냐면 하나가 약 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 8억 정도예요. 보통 웬만한 인공위성들은 보통 우주급으로 하면은 뭐 보통 500억에서 1,000억 이상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저비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킬체인이라든가 또는 그 KMD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보면 이제 우리 메가 컨스텔레이션이라는데 초대형 군지 위성을 쏴서 굉장히 저비용으로 쏘는 겁니다. 저비용 위성으로. 그래서 얘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뭐 이오든 전자광학이든 레이더 위성이든 뭐 이런 장비를 해서 영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지휘 통제 체계도 거기서 대부분 해주고요. 또 예를 들면 미사일 방어를 할 때 가장 간단한 건 사실 상승 단계에서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상승 단계에서 방어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처럼 요격하는 건 어렵고요.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떠서 오면 탐지라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주에 떠 있는 위성을 직접 거기를 충돌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이걸 엔티 세터라이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성 무기죠. 뭐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제 도입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미국이 좀 기본적으로 연구를 조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추후에 좀 고려해 보면 어떻겠나. 지금의 삼축 체계가 아닌 그렇게 생각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의 토론자 말씀이 사실 우리 삼축체계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들을 이제 그 한 분은 군사 기술적으로, 그다음 또 한 분은 이제 과학적인 차원에서 그게 실현되기 어렵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장영근 교수님은 대안으로서 그래도 적어도 일단은 탐지 능력을 빨리 확장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초대형 그 어떤 군집 위성 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재정적으로도 현재 훨씬 더 과거보다는 가능해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 다 현재 북한의 핵 미사일 위기를 에 직면해서 내놓은 대안이라는 게 삼축체계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나 혹은 차세대 정치 지도자들이 이에 대한 해법을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지금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인수위에 들어가서 제가 군사 안보 쪽을 제가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손으로 국방계획 2.0을 써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실에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킬체인이나 KAMD는 사실 작동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KMPR을 중심으로 해서 삼축을 재구성하라는 게 저희 요구였는데 현재 아마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못했고 현 정부도 어쩐 일인지 사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군 내부의 복잡한 상황 때문에 제가 제안한 것도 상당 부분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성계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안을 대응 전략을 혹은 방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설 장군님부터 잠깐 이야기하고 이걸 계기로 해서 또 한번 다시 더 뜨겁게 장을 달구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설 장군님 먼저 말씀하시죠. 예, 그 뭐 말씀드린 질문 중에서 문재인 정권 때 북한하고 잘 짝짝꿍 해보려고 했는데 북한이 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은 철저하게 실패했고 미국 종속적이었다. 그래서 바라는 목표는 하나도 달성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친미적인 그런 대북 정책을 했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북한 내에서 나타나는 요번에 적대적 교종국 관계를 왜 선정을 했는가에 보면 그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이 말하는 건 전혀 안 들어요. 그 이상한 그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것이. 그것이 자기 이 판단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면 상대방이 어떻게 보는가도 봐야 됩니다. 북한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비판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전술핵 재배치 같은 경우는 전술핵의 재배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한반도에 다시 전술핵 재배치가 문제가 되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그런 전략적 목표를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에 포기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990년대 이후에 냉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 간에 러시아 간에 해왔던 그런 핵 협상이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서 러시아가 어떻게 핵 문제를 대처할지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미 미국은 중거리 핵무기 협정도 폐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이 단거리 핵무기까지 이제 폐기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땅하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6차 핵 실험 이후에 중국이 그걸 했다고 그러는데죠. 그동안 6차 핵 실험의 특징은요. 수소폭탄 실험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항상 중국은 미국을 따라서 그 유엔 안보리 협상에서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6차 핵 실험 이후에 더 이상 미국이 말하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북핵 문제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이건 뭐 개인적인 추측일 수가 있는데 2017년에 그 수소폭탄 실험 성공이 북한하고 중국과의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17년도 중반 이후에요. 중국에서 동북공정이라는 말도 사라졌습니다. 요새 동북공정이라는 말 안 들리시죠? 북한이 북한하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런 뭔가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이루어집니다.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압도적인 어떤 영향력을 오히려 지금 상황은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더 영향력이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게 개발을 한 이유는 뭐 기본적으로 안보 상황의 어떤 그런 냉전 이후에 뭐 북한이 처한 그런 안보 상황의 문제겠죠. 사실은 그때 전부 다 북한이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중국한테도 버림받고 소련한테도 버림받고 그래서 무주공산이 되었고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데 북한은 두 가지 선택을 했어요. 하나는 9.19 남북 기본 합의서를 통해서 남북 간의 관계를 발전해서 개선을 하는 그런 남북 기본 합의서를 선택을 했고 두 번째는 핵무기를 가지고 자기들이 그 독자 생존을 하겠다는 전략을 두 가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그 좋은 기회를 남북 기본 합의서를 통해서 우리 북한 문제를 우리 관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실패했어요. 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남한이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때 그 당시에 국방부에 있었지만 1960년대 중반에요. 북한이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뭔 생각했냐면 저 나라 며칠 날 무너지지라고 매일 평가했어요.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그랬을 때 북한 사람들이 뭔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최선희가 그 당시에 평창에 와서 한마디 했어요. 그 당시에 그 미국에서 핵무기 비핵화라고 하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인민이 굶어 죽어가는 거 보고 있으면서 핵무기를 개발했다. 너희들이 내가 그걸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냐? 바꿀 거라고 생각하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모고를 성현해야 돼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규 박사님께 직접적으로 질문 안 했지만 본인이 사실 대답해야 될 얘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5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저는 이 세션이 이제 핵기업 관련해서 이렇게 평가할 줄 알았는데 이제 이어서 옵션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억제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정책이 독자적인 능력 말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삼축 체계 관련된 이제 이어서 전략사 창설까지 이어지는 그런 재래식 독자적인 능력의 개발과 하나의 축이 그렇고 정권에 무관하게 이렇게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 동맹에 의한 확장 억제에 의한 억제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계속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 대응을 했었는데 사실 이러한 수단들은 우리가 억제에 대한 개념을 오해할 때에 억제가 실패하고 있다. 혹은 실패할 것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근데 수단이 명확하게 재래식 수단과 핵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의 핵 사용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이러한 수단으로 한다라는 것은 좀 목표와 수단이 맞지 않고 실제로는 북한 핵 개발을 억제하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적 노력에 의해서 쭉 진행해 왔는데 사실상 현재는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것이고 현재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삼축 체계나 우리의 전략사 혹은 한미 확장 억제 순환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본다면은 그럼 현재 억제가 실패하고 있는가라는 거 봤을 때 북한이 현재 핵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억제에 성공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우려하는 것은 그럼 이러한 억제에 성공하고 있는 상황이 앞으로도 그러할 것인가라는 우려는 여기 계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는 우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장 억제 신뢰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뭐 당연한 거겠지만 100% 신뢰도를 달성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우리가 그 확장 억제를 꼭 이야기할 때마다 그 선언 정책이라고 하는 Declaratory Policy에 명확히 나와 있는데, 사실 한국 국민들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은 미국이 무조건 핵을 대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명시되길 원하고, 하지만 미국의 그러한 시스템을 봤을 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핵 사용 권한은 대통령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고, 미국 대통령이 이거는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선언 정책에 북한의 핵 위협 혹은 핵 사용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을 무조건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을 원하지만 그렇게 넣을 수 없고, 그거에 대안으로서 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 재래식 수단이나 미사일 방어 수단, 최근에는 우주 혹은 전자기전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이 핵을 사용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조건 재래식으로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여러 학자들을 만나보면은 한국의 우려는 이렇다.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미국이 핵으로 대응해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우려 때문에 확장 억제 신뢰도가 이렇게 낮게 나오는데, 또 미국 뭐 학자 의견일 수도 있고 특정 학자 의견일 수도 있고, 혹은 물론 미국도 그러니까 NDC라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을 사용할지 말지를 대통령이 결정하겠지만, 무조건적으로 미국이 또 북한이 핵을 도발했을 때 핵을 사용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의견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판단해 봤을 때 미국이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그러한 이제 미국의 의사결정에 맞춰서 우리의 그런 판단 기준이나 체계도 그만큼 갖춰져 있느냐라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을 썼는데 미국이 핵을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만약에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다면 미국 그렇게 핵을 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의사결정을 검토 없이 하실 수 있는지, 혹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미국의 핵을 사용하는 상황에 대해서 또 찬성할 수 있는지, 확장 억제를 신뢰하는 것만큼 온 국민들이 과연 그러한 미국의 핵 사용에 대해서 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논의도 계속 발전해 가면서 우리 국가의 의사결정 체계도 미국의 그런 핵 의사 체계와 같이 좀 수준을 맞춰서 발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전재성 교수님. 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안보 상황에 대한 질문 두 가지 부분만 좀 말씀드리면요. 자유주의 안보 질서의 미래에 관한 부분인데, 여러 가지 결정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미국의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가 11월 선거가 뭐 남북 전쟁 미국의 이래로 가장 중요한 선거라는 얘기도 하고, 남북 전쟁 때 남북보다 더 갈라져 있다 미국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미국의 외교 정책의 양극화도 국내 정치에 기반해서 굉장히 심화됐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외교 정책이 달라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그게 이제 트럼프 때문이냐 아니면 뭐 트럼프주의 때문이냐, 또 트럼프의 4년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의해서 얼마만큼 좌우될 것이냐, 뭐 굉장히 많은 질문이 지금 있는데 뭐 알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이다. 뭐 인사나 이런 데서 정책적인 내용보다는 정치적 충성도로 트럼프가 딥스테이트를 만들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또 의회가 얼마나 초당적으로 트럼프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느냐, 안보 부문에서, 또 대통령이 갖고 있는 행정명령 권한도 있고요. 그게 어디까지인지도 미국 헌법상 명확치 않기 때문에 트럼프가 얼마만큼 미국의 시스템을 깰 수 있는지,
그리고 트럼프 일기의 정책이 상당 부분 실패한 정책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 문제를 그 중국한테 다 돌린다거나. 근데 실제로 미국의 그 경제 회의 좀 들어보면은 그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뭐 제조업에 대한 관리나 자동화에 대처하지 못한 문제 등. 그러니까 트럼프는 문제에 대한 공감도는 높은데 처방이 맞았다고 보긴 어렵다. 그래서 4년을 더 이렇게 했을 경우에 트럼프의 정책이 트럼프주의라는 패러다임을 타고 지속될 것인지를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되긴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와 공화당 주류 간의 거리도 일기보다 훨씬 더 멀기 때문에 또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되니까 4년 끝나고의 이후의 문제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그 우리가 지금 특히 트럼프 지금 캠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노이즈들 뭐 그 자체 발동적인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프로파간다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특히 이제 북핵 관련해서 확장 억제 문제나요. 그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맞긴 하지만 어, 굉장히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은 4년보다도 더 길게 미국이 4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일탈적 행위를 만약에 한다면 굉장히 거리주의적이고 동맹국의 안보를 돌봐주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자유주의 질서가 무너진다고 보지는 않고요. 우리 CPTPP 경제 모델 얘기를 제가 좀 하는데 미국이 나가도 일단은 그 인태 여러 동맹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미국 없는 자유주의 안보 질서라는 게 불가능한 것이냐 하는 질문도 물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제 답변은 못 드리는데 고려해야 될 점들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미국의 외교 정책이 가장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여태까지 그 미국이 주도한 질서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특히 뭐 지금 그 트럼프 진영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한미군은 대중용이고 북핵은 너네가 알아서 하고 핵무장하고 뭐 이런 류의 패러다임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이후에 미국의 외교 정책으로 굳어질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만약에 우리가 핵무장 국가가 되고 어, 이제 NPT가 무너지고 그리고 뭐 최소한 여러 개의 핵무장 국가들이 나오겠죠. 그래 그렇게 결국 되면 이제 그 비확산이라는 체제가 무너질 때 모든 국가가 수평적 핵 확산을 막는 기제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될 때 그 핵 무기 기술이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우리 그 저 케네스 월츠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국가가 핵무장을 해서 상호 견제 속에 세계 평화가 정말 올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고 설사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시스템이 국방부나 비확산 체제가 같이 무너질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이런 그 트럼프 변수로 안보 질서의 핵심을 유지해 왔던 그 주축 세력과 내용들이 같이 무너질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뭐 상당한 그 대비들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미국 변수가 가장 크고 하지만 그렇다고 낙관적이진 않다. 왜냐하면 이번 유럽 의회 선거도 그렇고 지금 뭐 경제에서 비롯된 문제들, 세계화의 문제들, 특히 기술 발전으로 인한 뭐 경제 문제 이런 게다 기존에 있었던 정치 세력들을 다 무너뜨리고 극우파가 등장한다든지 해서 그 안보 질서의 주축 세력도 같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알기는 어려운데 그것이 이제 안보에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굉장히 자세히 살펴보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만 뭐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도 그래도 제일 바람직하고 그렇게 될 만한 방향은 미국의 세력이 상당히 약해지지만 그래도 자유주의 안보 질서를 지탱하는 일종의 패권 연합이랄까요? 리더십 연대가 유지될 가능성은 전 꽤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그냥 미국의 쇠락으로 전체 질서가 무너진다거나 아주 큰 얘기긴 한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핵 문제 잠깐 그만할까요? 네. 1분만. 네, 네. 그리고 그
아까 이제 한선 장군님 말씀 굉장히 흥미로운데 만약에 군사적 대응 억제라는 건 전쟁을 막는 거고 그 핵을 무장한다는 게 비핵화의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전체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설사 핵무장으로 간다 하더라도 단계별로 생각해야 될 변수들은 굉장히 많다. 미국 경우도 이제 북한의 이제 ICBM이 미국 본토를 또는 SLBM이 타격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고 있는 건지, 미국의 MD 시스템의 발전 방향은 어떤지, 또 이제 미국 사람들은 만약에 ICBM 능력이 완성됐을 때 북한이 어디로 쏘는지 모르는데 핵 ICBM이 발사 위치로 가면은 미국으로서는 선제 공격을 안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예전 드골 때처럼의 디커플링 문제가 아니고 훨씬 더 다른 시나리오별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또 한국의 전략적 가치도 중요하고 만약에 한국이 북한 핵 공격을 받았는데 미국이 전혀 대응을 안 하면 미국의 동맹 체제는 완전히 와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미국이 그렇게 할 것인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리더십의 책임을 완전히 방기하는 것이 되고 그게 미국의 이익이라고도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장을 향해서 나아가더라도 나아갈 때에 하나씩 체크하고 같이 가야 되는 어떤 로드맵이랄까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 없이 이제 여태까지 비핵화가 실패했기 때문에 전쟁 억제를 막기 위해서 핵무장이 답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기에는 이제 미국의 여러 안보 전략이나 한미 동맹에서 생각해봐야 될 바가 좀 있지 않냐 이 세션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네 분에게 각각 2분씩 마지막 하시고 싶은 얘기 물론 꼭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영근 교수님부터 차례로 2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갑자기 뭐 글쎄 네네 하여튼 뭐 아마도 그 핵무장 여부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뭐 핵무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치적으로 또는 어떤 안보 질서에 따라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비핵 대응 체계는 어떤 식으로든 준비해 놔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현재든 과거의 정부든 항상 보면 뭘 할 때 보면 굉장히 과도한 돈을 투자를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북한이 1,000원짜리 공격용 미사일 공격용 무기를 개발하는데 우리는 10만 원짜리를 10만 원짜리 방어체계 무기를 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전면적인 그런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설 장군님. 네, 뭐 한 말씀 드리자면 마지막으로 북한 핵 문제의 문제의 본질과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핵 문제는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외교적인 문제고 그다음에 북한의 생존 문제와 관련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하려고 한다.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서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는데 핵을 만든 이유는 기본적으로 방어적인 이유이지 공격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너무 지나치게 북한이 공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세적으로 막을 것인가라고 하는 지극히 초급장교적인 그런 구상으로 하면 안 되겠다. 국가 전략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고 결국은 이 문제는 군인의 손이 아니다. 이건 정치인의 영역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북한의 오펜하이머가 누구냐라고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2차 북핵위기가 발발했던 원인을 보면은 비밀리에 북한이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했던 것 때문에 2차 북핵위기가 발발했는데 그 배경에는 칸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라늄 농축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그런 기술인데 사실 그러한 칸 네트워크, 칸 박사의 도움이 없었으면은 현재와 같은 북한의 핵물질 생산 능력을 갖추기 좀 어려웠을 거다. 혹은 굉장히 지연이 됐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 플루토늄에 비해서 북한은 이제 우라늄 방대한 양의 우라늄 광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핵무기량을 굉장히 그 소위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한 기반을 갖춰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에 비대칭 무기 관련해서 급초음속 무기뿐만 아니라 당연히 핵을 탑재하겠지만 우리가 화학이나 생물 같은 간과하기 쉬운 WMD 무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임계점, 핵보다 사용 임계점이 낮게 실제 전쟁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좀 우려를 하고 있고, 당연히 이러한 비대칭 그러한 이제 공격에 대해서 그 대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억제하고 억제 실패했을 때 대응, 예를 들어서 킬체인이나 KMMD가 가동이 되는 그런 대응, 또 대응까지 실패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후 관리라든가 방어와 같은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른 체계적으로 대응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정책적 뼈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반 하에서 인프라 구축을 계속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첫 번째는 그 비핵화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현실적 판단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것과 비핵화를 그 우리의 정책 목표로 삼는 것을 철회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북한이 사실상의 핵무기 국가라는 걸 인정하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인정돼서 공인될 때 그러면 이제 경제 제재를 유지할 명목도 없어지고 진영이 더 저쪽 진영이 강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핵화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이게 불법적 핵 개발이기 때문에 핵을 포기하는 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은 아니고,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간 단계, 미국이 얘기하는 뭐 아주 인테리만 그 부분이라든지 그런 협상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 비핵화의 목적을 버리면 마치 인도 파키스탄이 핵무기 국가로 공인돼서 지금 미국과 또는 국제사회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그것도 뭐 근데 NPT 밖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또 있고, 그 인도 파키스탄의 핵무기가 미국을 공격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경우는 굉장히 다르다. 그러니까 비핵화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그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 그리고 저도 비핵화의 문제는 군사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탈냉전기 초기부터 북한의 정권과 체제 안보에 대한 문제 제기였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주지 않는 한 비핵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근데 그게 핵무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억제를 강화하는 것이 비핵화 문제라는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설사 핵무장을 하더라도 비핵화나 남북 간의 분단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체 패러다임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억제를 강화한다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이 프로보크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과도한 디터런스가 되면, 그러니까 그 디터런스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비핵화의 길을 틀 수 있는 좀 종합적인 패키지가 필요하다. 우리가 그걸 충분히 해왔는지, 그게 굉장히 그 중요한 반성의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은 신기술의 문제인데요. 그 작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인공지능 기반 핵무기에 대한 미중 간의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고, 이미 아마 우리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엄청난 수준의 신기술을 미국과 뭐 중국도 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비핵화에 대한 군사적 대응도 굉장히 달라질 걸로, 그러니까 그 뭐 서베일런스 기술이나 아주 초정밀 타격이나, 그렇게 되면 북한에 대한 모든 핵무기를 미국이 1차 공격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시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차 공격 전략 안정성이 굉장히 약화되는데 얼마 안 있어서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 따라서 북핵 문제의 기술적 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주시해 가면서 대응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그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하고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어떤 소장으로 사실 이 환경을 그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좀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사실은 중국의 외교 안보를 우선적으로 전공으로 해서
한 300번 정도 중국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마 이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중국을 왔다 갔다 한 사람 중에 하나겠죠. 근데 전 지금도 중국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잘 안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제 관계에 있어서 미래는 이거야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제 관계만큼 변수가 많고 끊임없이 그 변수들이 변화하는, 그래서 우리도 같이 그 변수와 따라가면서 분석하고 같이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쉽게 잘 보이지 않는 그 영역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오만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무지를 자신의 어떤 확신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열심히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일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모임 회의를 자주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의원님 아시겠죠? 네, 좀 열심히,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국민들이 부족하거나 모자라서 저희가 이 분석을 못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대단히 좋은 전문가들 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플라자 프로젝트는 결론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다 얘기하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라는 것이 저희의 취지고요. 그다음 끝장 토론은 우리 저희 이하경 대기자님이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마지막 해답은 우리 나중에 이하경 대기자님께서 항상 해주시는 걸로, 저희는 판을 벌려서 누구나 다 얘기해봐라 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함께 오셔서 열띤 또 토론과 발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